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속 여성 히로인들 시리즈. 이번에 다룰 인물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기도 한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의 본명은 덕만, 신라의 26대 왕 진평왕의 첫째 딸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덕만공주가 진평왕의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은 천명공주였다고도 하지만 정사에서는 덕만공주를 첫째 딸로 기록하고 있기에 덕만공주는 첫째 딸이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덕만공주는 성품이 너그럽고 어지며 명석하고 민첩하였다고 하죠. 덕만공주의 아버지이자 신라의 26대 왕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어쩔 수 없이 첫째 딸 덕만공주에게 물려주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딸에게 후계를 물려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후계를 물려줄 아들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반개 왕족 중 한 명을 차기 왕으로 옹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라는 또 사위에게 물려주는 관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따지면은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어도 차기 국왕이 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평왕은 왜 다 제치고 딸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친인척이나 반개 왕족들에게 물려주기 싫었다는 거였겠죠. 삼국시대에는 반개 왕족들은 보통 유력 귀족이 되어 정치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족이 아닌 귀족들도 많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신라가 이어지면서 반개 왕족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귀족의 권력 핵심부를 독점해 가서 나중에 통일신라 말에 가면 왕족 출신의 귀족들만 남게 되죠. 왕족이 아닌 귀족들과 왕족 출신의 귀족들이 공존하던 그 과도기에 해당하던 시기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딱 신라의 26대 왕 진평왕에서부터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 시기였습니다. 신라는 23대 왕인 버풍왕 때 골품제를 정비하여 왕족에게는 골품을 귀족들에게는 두품을 하사했습니다. 왕족에게 부여되는 골품과 귀족에게 부여되는 두품은 다시 그 내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이 중 왕족의 골품은 흔히들 성골과 진골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죠. 성골은 부모 양가가 모두 왕족인 경우, 진골은 부모 중 한쪽이 왕가의 핏줄이거나 혹은 과거 성골 출신이지만 죄를 지어 강등되는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골품제를 정비한 왕은 23대 왕 버풍왕이지만 버풍왕이 처음 골품제를 정비할 때는 귀족들 두품만 등급이 나뉘어 있었고 왕족에게 부여되는 골품은 아직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왕족이면 골품이지 성골, 진골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골품을 성골, 진골로 구분한 왕은 선덕여왕의 아버지이자 26대 왕이었던 진평왕이었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진평왕은 오래 재위하면서 신라의 중앙집권과 왕권을 강화한 왕이었습니다. 진평왕 때 신라가 정치적으로 빠르게 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갔죠. 진평왕이 왕족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한 것 또한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습니다. 부모 양가가 모두 왕족이라는 성골과 반대로 부모 중 한쪽만 왕족인 진골은 다른 말로 하면 반개왕족이라는 뜻이고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귀족의 핵심층으로 성장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줄여서 진골 귀족이라고 하죠. 진골 귀족도 어찌됐든 왕족이기에 왕이 될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에서 왕이 나와버리면 귀족들의 힘은 비대해지고 정치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평왕은 귀족 출신이 아닌 순수 혈통의 왕족이 신라의 왕이 되어야 자신이 일구어놓았던 안정적이고 강화된 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진평왕은 왕족을 직계인 성골과 반계인 진골로 나누고 오로지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왕이 될 수 없도록 한 거죠. 문제는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 진골 귀족들이 왕이 되는 건 막고 싶었던 진평왕은 남녀의 문제보다는 성골, 진골 여부가 왕의 더 중요한 자격임을 강조하면서 첫째 딸인 덕만공주를 후계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진평왕이 덕만공주를 차기 후계로 지목하자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반란이 터집니다. 631년 신라 관등 중 두 번째 관등인 이찬에 해당하던 칠숙과 여섯 번째 관등인 아찬에 해당하던 석품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반란을 칠숙 석품의 난이라고 합니다. 칠숙과 석품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반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덕만공주의 후계 지목에 불만을 품은 반란이었다고 보고 있죠. 칠숙 석품의 난은 진압되고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못하게 632년 덕만공주가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각종 기록에선 선덕여왕이 지혜로웠던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묘사와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선덕여왕의 치세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지혜로운 바와는 별개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무시를 당했는데요. 신라와 우방국이었던 당나라에서조차 당나라 황제 당태종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건 전부 국왕이 여자이기 때문이라며 선덕여왕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백제의 의자왕은 이악 물고 신라의 국경지대를 공격하며 신라의 성 무려 40여 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도 신라의 북쪽 국경지대를 계속 공격했고 당항성이 함락되었는데, 당항성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에 있던 성으로 신라가 당나라로 사신단을 보내고 교류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여기가 막혀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642년 백제가 어느 날 경남 합천인 대하성을 함락합니다. 대하성은 신라의 수도 경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던 성으로 국방면에서 워낙 중요했던 성이었던 만큼 천혜의 요새로 지었는데 여기가 떨어진 겁니다. 대하성에서 신라 경주까지는 거대한 성도 없었고요. 지금 북한이 파주랑 의정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는 신라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신라는 단합하기보다는 진골 귀족들과 다른 귀족들은 이게 다 우리의 국왕이 여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선덕 여왕을 비난했습니다. 선덕 여왕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이 계속된다면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만공주가 차기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이 깨진다면 차기 국왕은 진골 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만공주가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진골 귀족들은 여왕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강조해야만 했죠. 여왕은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기 때문에 성골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을 버리자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리던 선덕 여왕이 측근 세력으로 삼은 두 사람이 김유신과 김춘추였습니다. 김유신은 진골 귀족이긴 했지만 왕족이 아닌 멸망한 가야의 왕실 출신이랍니다. 신라 왕족은 아니지만 가야가 신라에 자발적으로 항복했기에 가야 왕실들은 신라 왕족에 준하는 진골 골품을 하사받았지만, 같은 진골이라도 신라의 진짜 진골 귀족들 세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만 있는 아웃사이더였죠. 김춘추는 귀족은 아니고 왕족이었습니다. 김춘추가 진골이긴 했지만 원래는 성골이었습니다. 김춘추의 어머니가 선덕여왕의 친동생 천명공주였고, 김춘추의 아버지는 신라 25대왕 진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양가 부모 모두 왕족인 성골이었죠. 다만 김춘추의 할아버지 진지왕이 폭정을 일삼자 폐위되는 바람에 진지왕의 후손들이 진골로 강등된 경우였죠. 그래서 김춘추도 마찬가지로 귀족에는 못 끼는 애매한 왕족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의 큰 그림은 절대 진골 귀족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기 위해 우선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을 지키면서 일단은 사촌 동생인 승만공주에게 양위하고, 승만공주까지 왕이 되면 이제는 성골 여자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김춘추에게 왕을 넘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덕여왕은 김유신과 김춘추를 측근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더군다나 김유신과 김춘추는 사돈관계였는데 선덕여왕이 두 사람이 사돈관계를 맺는데 가운데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백제에 함락된 대하성에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대하성이 김춘추의 세력지였다는 뜻인데, 대하성이 함락되면서 딸과 사위가 모두 죽습니다. 물론 딸을 잃은 고통에 분노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대하성 함락은 선덕여왕은 물론 김춘추에게도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춘추의 세력지였던 만큼 책임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구려 가서 동맹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죠. 시간이 흘러 선덕여왕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오늘 내일 하게 되자 선덕여왕의 계획대로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을 내세우며 사촌동생 승만공주를 후계로 지목했습니다. 이때 진골 귀족을 이끌던 상대등 비담이 여자는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647년 반란을 일으키니 이 사건이 비담의 난입니다. 비담의 출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대등이었던 걸로 보아선 진골 귀족으로 보이며, 만약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이 없다면 차기 국왕 계승 서열 1위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 의해 진압됩니다. 이후 김유신은 알천 등 비담의 측근 세력이 아닌 진골이 아닌 귀족들을 포섭했고, 선덕여왕의 계획에 따라 647년 선덕여왕의 사촌동생 승만공주가 28대 왕 진덕여왕으로, 654년에는 진덕여왕이 김춘추에게 왕위를 넘기며 김춘추가 29대 왕 태종무여왕으로 즉위하죠. 우리가 보통 역사를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정치에 가려져 다른 능력들이 잘 부각되지 않은 군주가 있습니다. 선덕여왕 추세의 신라는 정치와 국방적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건 분명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찬란했습니다. 통일 전 신라에서 신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을 시기가 선덕여왕 때였습니다. 선덕여왕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신라의 문화적 공력과 역량은 선덕여왕 때 폭발했는데,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훗날 몽골이 쳐들어와 불태우기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까지 전부 선덕여왕의 지시로 만들어졌죠. 저는 이 선덕여왕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너무 역사를 정치서로만 바라보고 정치서로만 인물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지, 좀 더 다르고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적 인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